요즘 AI가 직업들을 없앤다고 난리잖아요. 하지만 솔직히 이 변화가 체감되시나요? 챗GPT나 제미나이를 써보시면서 와, 대답 진짜 잘하네, 정리도 잘해주네 하면서 놀라신 경험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내 업무에 가져와 보면 나 대신 검색해주고 내가 쓴 글을 정리 좀 해준다 뿐이지 내 직업을 대체한다는 느낌까지는 아니었을 거거든요. 저는 10년차 개발자인데 작년까지 저도 똑같았어요. AI한테 코딩을 물어보면 도움은 되는데 사실 코드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은 나고 최종 결정자조차도 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작년 말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AI가 아니라 내 컴퓨터 안에서 설치해서 동작하는 AI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직접 코드를 읽고 작성하고 테스트까지 전체 다 해주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직접 코드를 안 짜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개발자가 없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처음 경험해 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는 개발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 디자인, 데이터 분석, 보고서 작성, PPT까지 내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에게 모든 걸 다 위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 정말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구나.'라고 저처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에게 내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완전히 위임하게 되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제가 작년 말부터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AI를 공부하면서 정리해 두었던 것들, 도대체 지금 세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1강 강의 제목은 벽이 무너졌다입니다. 부제가 AI와 바이브 코딩, 그리고 남은 1%인데요.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벽이라는 건 뭐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건 뭐고, 1%라는 건 또 뭔지.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먼저 좀 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역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루한 역사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니까 잠깐만 참고 따라와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흐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크게 6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장인의 시대에서 시작해서 일을 나누고 관료제가 생기고 개발이라는 벽이 만들어지고 그 벽이 무너지는 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한테 남은 1%가 뭔지까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볼게요. 중세 유럽이에요. 이때는 구두 하나를 만들려면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어요. 가죽을 고르고 재단하고 바느질하고 마감까지 전부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기획부터 디자인, 개발, 배포까지 혼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연하고 맞춤형이고 품질도 좋았죠. 내 발에 딱 맞는 구두를 만들어주니까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하루에 구두 한 켤레가 한 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하니까 당연히 느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이 아프거나 은퇴를 해버리면 그 기술이 같이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좀 나눠서 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분업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아주 유명한 예시를 들어요. 핀 공장 이야기인데요. 핀, 그러니까 옷에 꽂는 그 작은 핀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 공정이 18개나 되었다고 해요. 철사를 자르고 끝을 뾰족하게 만들고 머리를 붙이고, 한 사람이 혼자 이 18개 공정을 다 하면 하루에 겨우 한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개 공정을 10명이서 나누어서 하면 하루에 4만 8천 개를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명당 4,800개의 꼴인 거죠. 똑같은 사람들이 일을 나누었을 뿐인데 생산성이 수천 배가 된 거예요. 이 발견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이 분업의 원리가 1차,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폭발적으로 커졌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포드 자동차인데요. 1913년 헨리 포드가 조립 라인이라는 걸 도입해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자동차가 흘러가면서 각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담당 부분만 조립하는 거예요. 도입하기 전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다고 하고 가격이 $850나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립 라인을 도입하고 나서는 생산 시간이 93분으로 줄었고 가격도 $260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부자들만의 물건에서 일반 노동자도 살 수 있는 물건이 된 거예요. 분업과 자동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엄청난 발전이었겠죠. 근데 이 발전에는 대가가 있었어요. 바로 관료제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역설이 생깁니다. 기계가 만드는 일은 가져갔는데 관리하는 일은 오히려 폭발해버린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죠. 장인시대에는 10명이 일했어요. 10명이면 옆 사람한테 말하면 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하자. 끝이에요. 근데 공장이 커지면서 100명이 돼요. 100명이 되면 옆 사람한테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부서가 필요해져요. 그리고 1000명이 되면 부서끼리도 소통이 안 돼요. 부서 간 교칙이 필요해지고 10,000명이 되면 그 규칙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필요해져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 규칙을 확인하는 사람, 규칙을 바꾸는 사람. 이게 바로 관료제입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이걸 철의 우리라고 표현했는데요. 한번 만들어지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려운 구조라는 뜻입니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우리도 같이 커지거든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또는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이 IT가 관료제를 완전히 없애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어요. 엑셀이 수작업 계산을 대체했죠. 이메일이 우편을 대체했고요. 또 ERP 같은 시스템이 들어왔지만 결국 이건 뭐냐면 관료제를 소프트웨어로 옮긴 거예요. 종이로 하던 결제를 전자결제로 바꾸고 구두로 하던 보고를 메일로 바꾼 거지 구조 자체가 바뀐 건 아닌 거죠. 물론 개인의 생산성은 올랐어요. 근데 관료제 자체는 오히려 더 빠르고 더 커졌어요.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기업의 규모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커졌거든요. 구글, 아마존, 메타같이 직원이 수십만 명인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걸 조금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이야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시스템을 고치고 싶거나 새로운 기능이 필요한데 이거 개발팀에 요청해 주세요. 이 한마디를 들어요. 그러면 백로그라는 대기열에 들어가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3개월 후에나 돌아와요. 물론 운이 좋다면 말이에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팀용 간단한 도구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진짜 간단한 건데. 전사 과제가 아니라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그리고 무한대기. 결국 안 만들어지죠.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남이 해줘야만 하는 구조. 내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행을 할 수 없는 구조. 이게 지금 대부분 회사의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이 구조의 핵심에 있는 벽이 바로 개발이라는 벽이에요. 코드를 쓸 줄 아는 사람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바로 그 벽이에요. 그런데 이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무너졌습니다. 안드레이 카르파시라는 분이 있는데 오픈 AI 공동 창립자이자 테슬라 AI 책임자를 지낸 분이세요. AI 분야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2025년 초,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런 말을 해요. 새로운 종류의 코딩이 있다. 나는 이것을 바이브 코딩이라 부른다. 분위기에 온전히 몸을 맡기고 지수적 성장을 받아들이고 코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는 것이다. 바이브 코딩, 말 그대로 분위기로 코딩한다는 뜻입니다.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말로 설명하면 AI가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냐면 콜린스 사전에 올해의 단어로, 2025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내가 사용하고 있는 챗GPT랑 뭐가 다르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이브 코딩을 하는 AI, 내 컴퓨터에 설치되는 AI는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AI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타임라인을 한번 볼게요.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을 때는 AI가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잖아요. 근데 불과 1년 반 후인 2024년 3월에 데빈이라는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등장을 합니다. AI가 대화만 하는 게 아니라 코드를 짜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10월에는 볼트 같은 도구가 나오면서 브라우저에서 말만 하면 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말만 많이 나왔지 실제로 우리 삶에 느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2025년 2월 카르파시가 바이브 코딩을 선언하고 2025년 5월에 클로드 코드라는 바이브 코딩용 프로그램 AI가
정식으로 출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변화가 뭐냐면요. AI를 브라우저에서 물어보면 내가 모르는 걸 대신 알려준다라는 개념에서 내 컴퓨터 안에서 내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주는 도구로 바뀐 겁니다. AI가 답변하는 도구에서 실행하는 도구로 바뀐 거죠.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라시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코딩 경험이 전혀 없는 그냥 마케터입니다. 코드 한 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I로 웹도구를 100개나 만들었어요. 그중 하나가 프로덕트 헌트, 그러니까 저희 개발자 쪽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는 글로벌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3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그 케빈 루즈라는 뉴욕타임즈 기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냉장고에 사진을 찍어 놓으면 도시락 메뉴를 추천해주는 앱이에요. 기자입니다. 기자가 앱을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이 software for one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나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내가 직접 만든다는 뜻입니다. 앱스토어에서 비슷한 앱을 찾고 나한테 필요한 앱을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딱 필요한, 나한테 딱 맞는 앱을 직접 만드는 시대가 정말로 온 거죠. 또 세 번째는 좀 더 놀라운 케이스인데요. 이 사람은 혼자서 베이스44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10만 명을 모았고 윅스라는 회사가 이걸 1,100억 원에 인수를 합니다. 혼자서 만든 회사가 1,100억 원에 팔리게 된 거죠. 샘 알트만, 그러니까 오픈 AI 수장인 샘 알트만이 1인 기업이 10억 달러의 가치를 하는 기업이 가능하다라고 말했었는데 저도 이걸 처음에 들을 때만 해도 농담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 국내가 아닌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다니고 있는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이건 밖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회사 안에서도 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 핀테크 회사의 CEO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커서라는 AI 코딩 도구로 프로토타입을 직접 만듭니다. 20분이면 충분하다고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CEO조차도 개발팀한테 설명하고 기획서 쓰고 미팅하고 이 과정에서 한 달이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좀 인상적인데 반은 좋은 아이디어고 반은 나쁜 아이디어인 것들로 엔지니어들을 방해하는 대신에 이제 직접 내가 만들어서 테스트한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마케팅 팀은 어떨까요? 이 CEO가 있던 그 회사의 마케팅 팀은 3개월 동안 이미지를 1000개 이상 제작했다고 합니다. 외부 에이전시 전혀 없이요. 그래서 에이전시 비용을 연간 100억이 넘게 절감을 하고 법무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약서 초안 작업이 1시간에서 10분으로 줄어들어 버린 거죠.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개발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CEO, 마케팅, 법무 모든 부서에서 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코딩이란 도대체 뭔가? 내가 코딩을 나는 하지 않는데 도대체 코딩을 왜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딩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고 복잡한 걸 떠올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되게 단순한 겁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는 한국어를 몰라요. 사실 영어도 모릅니다. 0하고 1만 알거든요. 전기가 흐르면 1, 안 흐르면 0.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인간이 컴퓨터한테 뭔가를 시키려면 예를 들면 매출 데이터를 정리해줘 라고 한국어로 말해봤자 컴퓨터는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중간 언어가 필요합니다. 인간이 이 중간 언어를 배워서 코드를 쓰면 그게 컴퓨터가 알아듣는 0101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이 중간 언어를 배우는 게 바로 코딩을 배우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C 언어, 자바 이런 것들이 다 그 중간 언어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중간 언어를 배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문법도 외워야 하고 규칙도 알아야 되고 에러가 나면 디버깅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보통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벽이 된 거예요. 코딩을 배운 사람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근데 바이브 코딩이 이걸 바꾼 겁니다. 이제 중간에 인간과 코드 사이에 통역사가 생긴 겁니다. 바로 AI죠. 그림을 보시면 인간이 한국어로 말하면 AI가 그걸 코드로 바꿔주고 코드가 컴퓨터로 들어가요. 인간이 중간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자료 통계내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그 니즈에 맞는 코드를 짜고 실행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코드를 한 줄도 안 짜도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냐면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클로드라는 AI를 만든 회사인데요. 여기 엔지니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2달 넘게 100% AI가 코드를 작성한다. 작은 수정조차 직접 하지 않는다.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직업인 개발자조차 이제 코드를 직접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졌냐면요. 예전에 개발을 하려면 문법을 외우고 규칙을 익히고 에러를 디버깅하고 수년간 훈련을 했어야 했거든요. 이게 전체의 99%였어요. 대학교에서 4년을 배우고 현장에서 또 몇 년 경험을 쌓아야 비로소 쓸만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99%를 이제 AI가 완전히 대체해버려요. 문법? 어차피 AI가 더 잘 알고 디버깅도 다 AI가 합니다. 수년간의 훈련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개발자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코딩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컴퓨터한테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회사에서 하는 일도 결국 컴퓨터로 하는 거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달 엑셀 데이터를 정리하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거. 이거 코딩으로 다 자동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를 쓰는 거. 이것도 사실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작업이고 매주 반복하는 메일을 보내는 거. PPT 슬라이드 만드는 거. 또 수치를 비교해서 분석하거나 아니 미래의 매출을 포캐스팅하는 거. 이것들 전부 다 사실 코딩을 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걸 자동화하려면 코딩을 배워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코딩을 배울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수작업으로 하고 있으셨던 거잖아요. 물론 가끔 브라우저에 있는 AI한테 물어봐서 도움을 받고는 계셨겠죠. 하지만 이제는 AI한테 내 컴퓨터에 이 폴더에 있는 엑셀 파일에서 부서별 매출을 뽑아서 차트를 만들어줘 라고 말하면 그게 실제로 되는 거예요. 코딩의 벽이 무너졌다는 건 개발의 벽만 무너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반복 업무의 벽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99%가 사라졌다면 남은 1%가 뭘까요? 이 남은 1%는 저는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할 때 사실 엔진을 만들 줄은 몰라도 운전은 할 수 있잖아요. 엔진의 원리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기름이라는 게 뭔지, 브레이크가 뭔지, 교통법규가 뭔지는 알아야 운전을 하거든요. 이것도 모르면 운전은 할 수 없으니까요. 소프트웨어도 똑같습니다. 이제 AI가 코드를 대신 써주는 시대에도 몇 가지는 알아야 돼요.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하는지를 나타내는 게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만든 걸 세상에 어떻게 공개하는지, 디플로이라고 말하는 배포. 그리고 변경 이력. 코드가 계속 바뀌는데 이 변경 이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버전 컨트롤. 또 서비스끼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API.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AI한테 제대로 시킬 수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줘라는 말을 하려면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이 강의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이 바로 이 1%입니다. 코딩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큰 그림이었고요. 근데 말로만 들으면 솔직히 잘 안 와닿잖아요. AI가 대단하다, 벽이 무너졌다, 제가 계속 주장을 해도 머리로는 또 이해가 되더라도 체감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컴퓨터 안에 설치된 AI를 통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 컴퓨터 안에 있는 AI가 얼마나 파워풀하게 일을 하는지 눈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데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기 엑셀 파일이 하나 있거든요. 맥도날드 코리아의 2025년 매출 데이터입니다. 물론 진짜 맥도날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제가 데모용으로 만든 가짜 데이터입니다. 근데 최대한 실무에서 쓰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시트가 월별 매출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이렇게 지역별로 빅맥부터 맥카페까지 제품별 매출이 1월부터 12월까지 쭉 들어가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목표 매출이랑 달성률도 있고요. 회사에서 많이 보시는 그런 양식이죠. 두 번째 시트는 일별 상세 데이터입니다. 날짜별로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이 몇 개 팔렸는지, 이른바 로우 데이터거든요. 한 4,000행 가까이 제가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트는 매장 정보. 전국의 30개 매장의 매장 코드랑 지역,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인지 일반 매장인지 이런 정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시트 3개짜리 엑셀 파일입니다. 데이터도 꽤 많고요. 이걸 가지고 오늘 해볼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데이터에서 핵심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팔리고 어디가 목표 미달이고 트렌드가 어떤지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분석 결과를 차트가 포함된 보고서 형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보통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엑셀 열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차트 그리고 인사이트 정리해서 PPT에 옮겨야겠죠? 아니면 AI한테 만약에 요청을 한다고 하면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분들은 브라우저를 열고 파일 업로드 버튼 누르고 이 엑셀 파일 올린 다음에 분석해줘 이렇게 요청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트가 여러 개면 내용이 잘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이 너무 많으면 잘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결과가 나와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브라우저 안에서 텍스트로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복사해서 어딘가에 옮겨야 되고 엑셀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고 결국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위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파일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AI가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직접 읽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 결과를 내 컴퓨터의 파일로 자기가 직접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잠시 이 엑셀은 꺼두고 컴퓨터에 설치된 AI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챗GPT를 쓸 때는 크롬 같은 브라우저를 열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잖아요. 근데 이건 그 방식이랑 다릅니다.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 자체를 실행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조금 어색할 수 있거든요. 보통 프로그램은 아이콘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보시는 이 까만 화면에서 프로그램 이름을 타이핑해서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실행시킬 컴퓨터 안에 설치된 AI 프로그램 이름은 클로드 코드라는 건데요. 클로드 이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조금 낯설어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실행하고 나면 그냥 브라우저에서 챗GPT나 제미나이 쓰시는 것처럼 글자로 AI한테 말을 거는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게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고 있다는 부분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엑셀 파일, 그러니까 제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을 애가 읽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 폴더 안에 어떤 파일이 있어? 제가 한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왔는데요. 현재 AI 클래스 폴더에는 다음 파일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한국 매출 관련 엑셀 파일. 자, 보시면 AI가 지금 제 컴퓨터에서 어떤 폴더에 있는지 자기가 스스로 알고 그 안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자기 스스로 보고 판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이 엑셀 파일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라우저에 올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제 컴퓨터 안에 파일을 바로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 이 엑셀 파일을 바로 분석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의 주요 통계를 분석해서 나에게 말해줘. 자, 여기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결과가 나온 내용들을 하나하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외계어 같이 써져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이게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코딩을 이 AI가 하게 된 겁니다. 엑셀 파일은 사실 파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AI가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일종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읽어라, 숫자를 읽어라, 이런 코딩을 작성하는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저희가 코딩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 엑셀 파일이 저희가 요청했던 이 파일의 주요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코드들을 자기 스스로 짜고 있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확인을 해봤더니 데이터 구조가 병합셀이 있는 엑셀이라 좀 더 정밀하게 파싱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들이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구성으로 되어 있는 셀이다 보니까 바로 알 수 없어서 조금 더 정밀하게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파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코드를 짜가지고 데이터를 읽어본 거예요. 여기서 말한 row는 행이겠죠.
첫 번째 행에는 이렇게 있고 두 번째 행에는 이렇게 있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읽은 다음에 이 결과를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나면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총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맥도날드 코리아 2025년 매출 분석 결과. 전체 개요에서 총 매출은 이 정도 있고 37억 정도겠네요. 그리고 지역별 매출 비중이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제품별 매출은 빅맥이 제일 많고 쿼터 파운더 치즈가 13%로 5위다. 이런 식으로 구성을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해주네요. 그리고 월별 매출 추이도 분석해주고 목표 달성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핵심 포인트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신메뉴, 이게 아마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은 영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7월에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가 새롭게 출시됐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는 있어요. 이 정도는 챗GPT에 파일 올려도 해주는데? 맞습니다. 솔직히 분석, 여기까지는 브라우저 AI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습니다. 파일을 올리고 분석해줘 라고 하면 비슷한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진짜 차이는 지금부터입니다. 브라우저 AI는 여기가 끝이거든요. 이 결과를 텍스트로 보여주는 것까지. 거기서 뭔가 더 하려면 이 데이터를 복사해서 다른 데로 옮기고 차트를 직접 만들거나 보고서 양식은 따로 잡고 결국 사람 손이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동작하고 있는 컴퓨터 안에 있는 AI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AI는 파일을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직접 만들 수 있거든요. 제 컴퓨터 안에서 자기가 직접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차트가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차트가 포함된 보고서를 만들어줘. 자, 근데 AI가 지금 열심히 동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데이터를 읽고 분석해서 실제로 코드로 보고서를 짜는 거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지금 AI가 열심히 만들고 있는 동안 저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되고, 다른 업무를 봐도 되고, 잠깐 쉬어도 돼요. AI가 알아서 다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내가 직접 하면 그 시간 동안 엑셀이랑 씨름하고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켜놓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결과값이 나왔네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잠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write라고 써져 있는데 AI가 HTML 파일을 만든 거예요. 이 HTML이 뭐냐면 우리가 보는 웹페이지, 웹사이트들은 다 HTML이라는 파일 형태로 돼 있거든요. 조금 외계어처럼 보이는 코딩인데 대부분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지금 웹페이지 형태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차트 코드도 넣고 표도 넣고 아까 분석한 통계도 넣고 이걸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일을 생성된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엑셀 파일을 보여드렸던 폴더에 보면은 여기 안에 HTML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어요. 이 AI가 만든 보고서 파일이에요. 이게 제 컴퓨터에 실제로 저장된 파일이 되었고, 이걸 열어볼게요. 보세요. 지역별 매출 차트가 있고,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한눈에 보이죠. 또 월별 매출 추이가 이렇게 멋진 그래프로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각 매출이 얼마인지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네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건 자기가 여기가 연중 최고 매출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 달성률. 서울 권역의 목표 달성률이 100%를 목표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각 목표 달성률이 돼 있고, 상하이 버거 같은 경우에 달성률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빨간색으로 보여주고, 또 대전하고 광주의 달성률을 비교해 준 건 여기 써져 있는 걸 봤을 때는 집중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라고 자기가 스스로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죠. 또 신메뉴에 대해서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은 목표를 잘 달성했는데 대전은 잘 달성하지 못했고,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신메뉴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마지막에 핵심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자기 스스로 이 전체 보고서를 보면서 저희가 알아가야 될 세 가지 핵심 인사이트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놀랍지 않나요? 이게 더 이상 저희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 제가 원래 하고 있던 디자인이 있어서 이렇게 다크모드 형태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조금 보기가 너무 어둡다고 느껴지시면 한번 간단하게 이거를 밝은 형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 HTML 파일을 끄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파일로 간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다크모드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너무 어두워 보여. 라이트 모드로 디자인을 바꿔줘.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고 싶을 때도 더 이상 제가 어디 색깔을 고르거나 아니면 디자인 요소를 바꾸는 게 아니라 AI한테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 친구가 말을 하는 걸 보면 CSS 변수와 차트 색상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샵으로 시작하는 각각의 글자, 외계어 같이 보이는 글자는 색상을 나타냅니다. RGB, 레드, 그린, 블루 색상을 의미하는 거고, 저희가 이 색상을 전부 다 코드를 알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AI가 알아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걸 바꿔주다 보니까 저희가 더 이상 코드를 알지 못해도 예쁜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라이트 모드로 변환이 완료되었다고 이 친구가 얘기해 주네요. 주요 변경 사항은 어두운 색깔을 밝은 색깔로 바꿔줬고, 카드나 텍스트, 그리고 강조색 같은 것도 전부 다 바꿔줬다고 브라우저에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아까 갔던 페이지로 다시 가서 이번에 바뀐 페이지를 열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아까 검정색이었던 화면에서 밝은 색상의 리포트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도구인지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 거라고는 엑셀 파일을 놔두고 보고서를 만들어줘, 이렇게 한마디 한 것뿐이에요. 그랬더니 AI가 알아서 파일을 열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저희가 보기에도 완벽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게까지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 컴퓨터 안에 AI를 활용하는데 점점 익숙해지시면요, 나중에는 이런 일을 아예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이 데이터 분석해서 보고서를 만들어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은 제가 옆에서 한마디씩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완전한 위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매번 반복하는 일들, 보고서 만들기, 데이터 정리, 이메일 초안 쓰기, 이런 비부가 가치 업무를 AI한테 넘기고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 친구의 진짜 가치예요. 자, 오늘 보여드린 건 엑셀 파일을 가지고 통계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실제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몇 가지 예시를 들려드릴게요. 먼저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하셨는데 기계학습이나 복잡한 통계 분석을 하려면 다른 팀과의 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논문을 못 쓰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듣고 나서 AI에게 복잡한 통계 분석과 논문 작성을 위임하다 보니까 금세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방송국 라디오 PD님도 계세요. 오랜 시간 방송을 하면서 매일 선곡했던 곡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이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글은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중복 체크도 안 되고 새롭게 선곡을 할 때 참고하기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 설치된 AI 강의를 듣고 나서 AI에게 위임했더니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모든 선곡표들을 엑셀로 데이터로 그대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사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지출 내역만 컴퓨터 안에 다운받고 나서 가계부를 작성해 줘라고 AI에게 말하면 지난달과 내역을 분석해서 이번 달 전체의 가계부 지출 내역을 예쁜 보고서로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 의사, PD, 가정주부 다 다른 직업이고 또 다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컴퓨터 안에 설치된 AI를 활용하게 된 다음부턴 기존에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했던 일들, 전문가가 아니면 못했던 일들, 귀찮아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AI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해결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의 삶에서 이게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발휘할지가 더 궁금해요. 각자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만이 알 수 있는 본인만의 활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설치해서 활용해 보셔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컴퓨터 안에 있는 AI를 써보실 수 있도록 설치를 도와드릴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갈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설치를 하고 나면 오늘 제가 보여드렸던 AI를 활용한 것들을 여러분의 케이스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렸던 클로드 코드는 이 강의 수강료와 상관없이 한 달에 20불 정도 추가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넷플릭스 구독료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클로드 코드에 가입하고 결제하는 것까지 다음 시간에 차근차근 따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와 주세요.